남편 앞에서는 좀 더 예의 바르게 사랑스러운 며느리인 척하는 것이 꿀팁. 어차피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잘 조절하니까. 그리고 우리 남편은 둔해서 잘 모름. 체리나 이거 뭐야? 이 채팅방 내용 다 네가 쓴 거 맞아? 자기야,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야. 진심 아니었어. 내가 어머님께 잘하는 거 알잖아. 나 시어머니 뽑기 진짜 잘 걸림. 상가지 방간 건 신의 한 수? 맨날 남편하고 깨복더니 이제 혼자 돼서 심심하겠다. 외롭다고 같이 살자고는 안 하겠지. 이혼하자. 우리가 어떻게 이혼해? 난 이혼 못해. 소송해. 나 이 집에서 안 나갈 거야. 내가 지훈이 엄만데 내가 어딜 가? 이혼하면 애 안 보여주고 지훈이한테 아빠 욕만 할 거야. 커서도 아빠 볼 생각 하나도 나지 않도록 만들 거라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3 윤정임 씨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성실히 살아온 그녀는 은퇴 후 작은 기쁨과 조용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죠.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노후,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까지. 그녀의 일상은 겉보기에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누구도 몰랐던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정임 씨의 집은 손주 돌봄, 자녀 뒷바라지, 며느리 체린의 애교와 투정으로 언제나 북적였죠. 아들 준호는 아내 체린이 부모에게 잘한다고만 믿었고, 딸 미영은 며느리의 미묘한 태도를 경계했지만 정임은 늘 예쁜 구석이 많다며 감쌌습니다. 하지만 어느 어린이날 평온하던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참 착한 며느리라 믿었던 체린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정임은 교직 생활을 은퇴하고 조용하고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사는 집에는 매주 손주들이 다녀갔고 그때마다 부엌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둘째 아들 진호 부부의 아이를 종종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지라 시간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청하던 며느리 체리는 남편인 진호 앞에서는 언제나 깍듯하고 정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감사드려요. 집안일은 저희가 할게요.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요 앞에 오렌지가 싱싱해 보여서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요즘 더워서 비타민C 같은 거 잘 챙겨 먹어야 해요. 까드릴까요? 하지만 정임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 체리는 조금은 편한 듯한 말투로 변하곤 했습니다. 말끝이 흐려지고 눈빛이 딴 데로 향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어쩌면 엄마 없이 외롭게 자라 엄마 같아 그런 걸까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엄마라고 해도 되죠? 진짜 엄마같이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그 아이도 나름의 방식으로 정을 표현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차하러 간다며 진호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과일을 깎아 거실에 나오니 체린이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과일 먹어. 네, 좀 이따 먹을게요. 이거 보고 싶어요. 쳐다도 보지 않고 체린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저 점심에 콩국수 먹고 싶은데 오이 올려서요. 콩국수 할 줄 아세요? 아버님 점심 콩국수 어떠세요? 어머님이 해주신대요. 대답을 채 하기도 전에 체리는 다시 TV와 핸드폰을 보며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딸 미영은 한 번쯤 체린의 태도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체린이 좀 무례하게 굴 때 있어요. 너무 다 받아주지 마세요. 정임은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예쁜 구석도 있잖니. 조금 더 따뜻하게 보면 안 보이던 것도 보여. 이렇게 지내다 보면 체린이도 언젠가 깨닫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임은 체린의 행동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 날이면 체린은 늘 10분, 20분씩 늦었습니다. 준비가 오래 걸렸다고 하면서 애교 섞인 말투로 상황을 넘기곤 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토해서 옷 갈아입히느라 늦었어요. 미용실 예약이 밀렸어요. 핑계 같기도 진짜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가족 점심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체린이 도착하자 식탁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벌써 반찬 식었겠다. 진호야, 다음부턴 시간을 좀 지켜라. 자기 시간 귀하면 남의 시간 귀한 줄도 알아야지. 이런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은 것에 네 평판을 깎아먹을 짓을 하지 마라. 첫째 상우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막내야,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다 차려진 거 먹기만 하냐? 재수 씨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체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 애가 오늘 아침에 또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지 뭐예요. 애기들 케어가 보통 일이 아니네요. 평일에는 어머님이 잘 봐주셔서 제가 서툴러요.
아주버님은 원래 늦는 거 싫어하셔서 일찍 오시는 편이잖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인정한다 아시죠? 진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출발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프다고 때를 써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엔 좀 더 일찍 준비할게요, 아버지. 체리나 너도 그만 말하고 앉아.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정임은 미소 지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 체리는 식사를 하며 친구들과의 약속 이야기를 꺼냈고 정임은 그 모습에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임의 남편 박재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말이 많지 않았고 그저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앉은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손주와의 어린이날 약속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젤리며 과자며 벌써 다 준비했어. 애가 좋아하는 캐릭터 티셔츠도 샀고 그런데 공원으로 될까? 요즘 키즈 카페 이런 것도 있다던데. 정임은 그 모습이 귀엽다며 웃었습니다. 오래전 아들들과 소풍 가던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아이 하나 데리고 공원 가는 일이 뭐 그리 큰일이라 싶었지만 정성 들이는 남편이 대견해 보였습니다. 그럼 키즈 카페 그런 데 가볼까요? 나이 들어도 새로운 걸 계속 받아들이고 해야 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키즈 카페 내가 알아봐 줄게. 큰딸 미영이는 부모님이 처음으로 키즈 카페를 간다는 말에 만발의 준비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엄마 잘 생각했어. 이번 기회에 가봐. 신세계야. 엄마 때랑 달라. 엄청 편해. 결제하는 법, 보호자가 쉬는 곳, 어디가 좋은지, 모래가 있는 곳이 좋은지 아닌지, 가까운 곳이 어딘지,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 조차 상세히 말해줘서 걱정을 한숨 덜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이날 아침 키즈카페 건물에 주차를 하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준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공연이 있다고 해서 잠시 들리기로 했습니다. 날은 맑았고 바람도 적당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나들이에 나선 두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평일을 봐주다 보니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순간 크락션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빠르게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방향을 잃고 돌진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성은 반사적으로 손주를 밀쳐냈고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남편은 붕 뜨더니 의식 없이 그대로 땅에 쓰러진, 아니 떨어졌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크게 부딪힌 소리가 났습니다. 정임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당황해서 무릎이 까지고 손주는 울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여보 눈 좀 떠봐. 살짝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직 생활할 때 사고 난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건드리지 말고 바로 신고하라는 교육을 받았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손끝으로 입을 달싹이는 남편의 코에 손을 대고 숨을 쉬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몰려들었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실려간 남편의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자꾸만 병원에서 자꾸 거절하여 남편을 받아줄 병원을 찾는 듯한 구급대원들의 급한 무전 소리를 들으며 구급차 안에 있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구급대원이 아이를 달래주는 걸 확인하면서 손주에게 괜찮다며 웃어주었지만 정임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뇌출혈과 갈비뼈, 다발, 골절. 정임은 침대 옆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무사했지만 정임은 오히려 그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무사한 손주의 웃음 뒤에 쓰러진 남편의 고요함이 너무도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앙다물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병실의 시계는 야속할 만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으며 그 모든 시간이 그녀에겐 가슴을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정적 속에서도 묘하게 분주했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정임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재성이 입원한 이후 그곳은 그녀의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의식도 없고 면회 시간은 짧았으며 의료진의 말은 늘 딱딱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라는 말만 되풀이됐습니다. 정임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병실 안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가 다시 일어나 손주와 놀아주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체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선글라스를 낀 얼굴에는 피곤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병원은 너무 건조하네요. 어머님 피부 푸석하신 것 좀 봐. 이래서 다들 힘들어 하시나 봐요. 체리는 들어서자마자 그 말부터 꺼냈습니다. 정임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면회가 안 되니까 그냥 돌아가렴. 아이는 잘 있지? 그럼요. 유치원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연세 있으시잖아요. 간병 같은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간병인 보험 있으세요? 그 말은 이상하리만치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간병을 맡겠다는 태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체리는 핸드백을 뒤적이더니 마스크를 고쳤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운동 약속이 있어서요. 엄마들끼리 스트레칭 모임이 있거든요. 건강 챙겨야 아이도 잘 돌볼 수 있으니까요. 면회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만 가볼게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에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납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손수건을 더 꼭 쥐었습니다. 체리는 잠시 더 머물다 병원을 떠났습니다. 복도를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정임은 알 수 없는 서운함과 허무함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뭘 기대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상처였는지도 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딸 미영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임은 그 앞에서 간신히 웃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간호사한테 다 물어보고 왔어. 말 안 해줘도 돼. 엄마 목 아프잖아. 얼굴이 많이 상했어. 아빠 괜찮아지실 거야. 뭐 좀 드셨어요? 아니, 들어가지가 않아. 나중에 챙겨 먹을게. 아니야, 엄마가 강건해야 아빠 병간호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먼저 지치면 안 돼. 최서방도 지금 오는 길이야. 엄마 병원 떠나기 싫어할 것 같다고 하니까. 최서방이 복국 포장해서 온다고 하더라고. 그거라도 한술 떠요. 진짜 몸 상해. 그래, 알겠어. 오늘 채린이 왔다 갔다. 이제 왔어요? 준호도 참 너무 채린이 싸고 도는 것 같아. 엄마 표정이 왜 그래요? 채린이 오늘도 좀 이상하게 굴었어요. 정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애가 아니잖아.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너도 자꾸 흉보면 안 돼. 입으로 말하면 그렇게 된다. 사람이 항상 말조심. 그러면서도 병실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날이 길어질수록 정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짧은 면회 시간에 볼 수 있는 남편의 얼굴은 날이 가도록 수척해졌습니다. 하루는 온몸이 수액으로 부었는지 주름 하나 없이 퉁퉁 부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마치 고요히 잠든 것 같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큰아들 상우와 딸인 미영이 교대로 매일 오면서 체린의 손주를 돌보며 쌓았던 정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병도 희생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 하나만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앉아 정임은 병원 건물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 하나처럼 자신의 존재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제 곧 닥쳐올 더 큰 시련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익숙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 되면 오히려 더 허전해졌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면 남편 없이 적막한 거실이 더욱 깊은 한숨을 끌어내곤 했습니다. 억겁의 시간 같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는 준비하셔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날 정임은 딸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슬픔을 참아내며 말하는 정임을 보며 미영은 당장 병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채린이. 준호가 전화와서 장례식장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제가 혼을 좀 냈어요. 엄마한테 전화와도 받아주지 마세요 하셨죠? 정임은 핸드폰을 든 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영의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은 갔지만 딱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정임은 아들과 함께 장례식 준비를 하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식장을 예약하고 상복을 준비하고 조문객 명단까지 챙기던 중 채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아프시죠? 저도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머님, 저 이번 장례식장에는 안 가면 안 될까요?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채린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님 평소에 저 힘든 거 싫어하시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잠자리도 불편하고 며칠씩 바닥에서 자야 하고 솔직히 그런 분위기에서 며칠을 보내는 건 저한텐 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장례식장 음식이 똑같은 거 먹으니까 물리기도 하고요. 아이도 감기 기운 있고 어디 맡길 데도 없고 혼자 두기도 그렇고요. 준호 씨는 갈 거예요. 저는 집에서 우리 아버님 좋은 곳 가시라고 조용히 기도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어머님? 정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사정이 그렇다니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정임은 손에 쥔 수화기를 한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말들은 하나하나 정임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걱정하는 말들 뒤에 감춰진 뻔뻔한 속내를 이제야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귀엽고 야무지다 여겼던 말투들이 이제는 계산적이고 무심하게 들렸습니다. 조용히 방 안에 앉은 정임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딸 미영이 채린을 경계했던 말이 떠올랐고 자신이 그동안 감싸왔던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며 죄책감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장례 첫날 진호는 어머니의 곁에서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채린이 뭐라 그랬어요?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는 했는데 혹시 무리하게 오려다가 더 아픈 건 아닐지 걱정돼서요. 정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전화 받았다 그 애는 안 올 거래. 자기가 불편하고 똑같은 음식 먹으면 질리니까 못 오겠대. 진호는 당황한 얼굴로 정임을 바라보다가 다시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엔 작고 깊은 혼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임은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날 저녁 손님이 뜸해질 새벽녘 장례식장 한쪽에서 정임은 진호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채린이 진짜 못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는 아프다고 했거든요. 정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잠자리 불편하다고 그런 데서 며칠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구나. 진호는 그제야 아내의 말이 기억났는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SNS에 올라온 채린의 게시물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카페 사진, 밝게 웃으며 찍은 인증샷, 그리고 그 밑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불편한데 나 힘든 거 싫어하시는 어머님 최고. 이런 시어머니 없다. 아버님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도할게요. 시어머니 최고. 20년을 넘게 살아 오전에 운동 겸 뒷동산도 함께 가고 목욕탕도 가면서 등도 밀어주고 카페에서 만나 소소하게 사는 이야기를 하는 좁은 동네였습니다. 이 글을 본 동네 친구 하나가 정임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임아, 미안한데 네 며느리 혹시 장례식 안 온 거 맞아? 우리 딸이 너네 며느리 글을 본 것 같아서.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뒷방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곁에 있던 미영은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채린의 계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캡처를 해두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바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절을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다 채린을 생각했습니다. 정임은 그 아이가 오늘만큼은 올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 미영이 다가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잊어. 신경 쓰지 마. 엄마 속만 상해. 이제는 엄마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일단 아버지 잘 보내드려요.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허전함이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채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준호와 함께 정임의 집을 찾았습니다. 단정하게 빗질한 머리,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채 말없이 문 앞에 섰습니다. 정임은 문 너머에서 인기척을 느꼈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그렇게 수차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괜찮으세요? 왜 제 연락 안 받으세요?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SNS에 올린 글까지. 그날 오후 정임은 동네 단짝 친구들과 함께 근처 찻집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임이 종종 들르던 조용한 찻집으로 그녀의 휴식처 같은 공간이었죠. 수다를 나누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야, 저 사람 정임이 둘째 며느리 아니야? 정임이 고개를 돌리자 멀리서 검정 원피스를 입은 채 눈물을 글썽이는 채린이 가게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저는 정말 뵙고 싶었어요. 하준이 봐주셔야 저도 일하는데 어머님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괜찮으세요? 왜 연락 안 받으세요? 아직 힘드세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정임을 다그치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임아, 가자. 더 이상 볼 일 없어. 이젠 네가 마음 단단히 먹을 때야. 정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자리를 떴습니다. 체리는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지만 그 눈물은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겉으로는 착한 척, 실제로는 너무나도 냉정한 사람이란 걸. 그날 밤, 정임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없는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또 외롭네요. 하지만 나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으려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정임은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장례식 후 정신없이 흘러간 시간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죠. 정임은 가만히 앉아 카드 내역서를 펼쳐보며 자신이 채린에게 얼마나 많은 걸 지원해왔는지 되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보다 침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에 조용히 마음을 다잡기만 했습니다. 200만 원씩 쓰던 생활비 카드, 매달 보내던 10종류가 넘던 영양제와 우유, 전기 배송, 아이에게 필요하다며 간식비, 활동비 명목으로 가져가던 모든 지원을 정임은 조용히 끊었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한 결정이었죠. 그 시각 체리는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 결제가 되지 않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고 곧 눈치를 챈 듯 핸드폰을 들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요즘 많이 속상하신가 봐. 내가 장례식장 못 간 거 너무 죄송하다고 꼭 전해줘. 나도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준호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이번엔 네가 좀 심했어. 상가집은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엄마가 그 일로 많이 마음 다치신 것 같아. 나도 좀 엄마 보기 죄송스러워. 체리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말 끝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큰딸 미영은 준호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평소 채린이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이번엔 정말 큰 실수한 거야. 나는 솔직히 채린이 같은 며느린 우리 엄마 앞에 못 세우겠어. 한 번은 네가 정신 차려야 해. 사랑도 좋지만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그 말에 준호는 처음으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막내로 항상 예뻐라 키워준 형과 누나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채린의 행동들이 하나둘 떠오르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와 정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정임은 놀란 얼굴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마주 앉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마음 많이 상했지? 정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사람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려고 해. 근데 이제는 나도 돌려받고 싶어서 염치를 아는 사람을 내 주변에 두고 싶구나. 너도 생활비 카드랑 구독하는 거 전부 끊으니까 이제 찾아온 걸로 보이고. 엄마 마음이 지금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좋게 안 보이네. 채린이 편들 거면 그냥 돌아가. 카드? 무슨 카드? 엄마가 채린이한테 카드를 줬어? 가끔 용돈을 받는다고 하던데 카드라니? 그 카드 너 몰래 준 거였어. 채린이가 너 부담 덜게 해준다고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 근데 이번 일 겪고 나니 마음이 달라지더구나. 2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 외로 하준이 활동비인가 간식비인가 하면서 또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네 집 앞으로 달마다 배송되는 것도 다 엄마가 내준 거야. 이번에 센터 다닌다고 좀 더 늘려달라고도 하더구나.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어머니가 해왔던 모든 걸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채린이 알뜰살뜰하게 잘 꾸려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집을 나선 뒤에도 한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카드 하나로 시작된 진실들이 자꾸만 그를 과거로 끌고 갔죠. 채린은 정말 엄마를 돕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편한 길을 택했던 걸까? 그날 밤
준호는 채린이 잠든 사이 울리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탭에 채린의 채팅창이 열려 있는 것을 무심코 보게 되었습니다. 잠금이 풀린 상태에서 익명 채팅방 알림이 떴고 며느리 시무하소연 모임이라는 채팅창 제목에 습관처럼 눌러본 화면엔 놀라운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어머님들은 편한 거 좋아하시잖아. TV 보고 있어도 뭐라 안 하니까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냐? 맞아, 우리 시엄마는 그냥 공짜 베이비시터야?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나 너무 편해. 그 집은 밥도 잘 차려줘서 좀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돼. 남편 앞에서는 좀 더 예의 바르게 사랑스러운 며느리인 척하는 것이 꿀팁. 어차피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잘 조절하니까. 그리고 우리 남편은 둔해서 잘 모름. 준호는 숨을 죽이며 채린의 다른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친구들과의 단톡방이었습니다. 애 맡기고 미용실 가는 게 낙이야? 나 시어머니 뽑기 진짜 잘 걸림. 상가지 방 간 건 신의 한 수? 솔직히 거기서 자는 건 너무 싫어. 냄새나고 씻지도 못하고. 우리 시어머니는 감기만 걸려도 오버하심. 민폐오짐. 맨날 남편하고 깨복더니 이제 혼자 돼서 심심하겠다. 외롭다고 같이 살자고는 안 하겠지. 그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혼잣말처럼 입을 떼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고 있었던 거야. 정임에게 들은 말보다도 이 대화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준호는 이혼을 생각하긴 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밤새 아내 채린의 핸드폰 속 채팅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며 괴로워했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부러 출근을 늦추고 채린에게 물었습니다. 채린아, 이거 뭐야? 이 채팅방 내용 다 네가 쓴 거 맞아? 채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야. 진심 아니었어.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랬던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나 엄마 힘든 거 싫어하잖아. 내가 어머님께 잘하는 거 알잖아.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실수였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채린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여? 나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한테 부탁한 것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그걸 다 들춰서 뭐 하려고 해? 돈은 돈대로 지원 받아놓고 왜 가끔 용돈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 내가 월급으로 잘 꾸린다고 경제관념 착실하다고 칭찬했을 때 웃고 말았잖아. 결국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며 다퉜고 준호는 말을 아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곧장 정임의 집을 향했습니다. 엄마, 저 채린이랑 말다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저 진짜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 제 앞에서랑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가 앞뒤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걸 엄마가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정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끝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며칠 뒤 채린은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정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각종 이모티콘에 들뜬 기색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좀 뜸한데 잘 지내시죠? 카페에서 그렇게 가버리셔서 저 많이 속상해하시고 계신 거 알았어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다음 가족 모임은 언제예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리고 카드가. 아니에요. 엄마 좋은 하루 되세요. 정임은 이제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진심이 없다는 것을 이미 너무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같은 시각 지역 어머님들의 소모임 카페. 정임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 뜻밖에도 채린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계실까 해서 왔어요. 저는 정임 어머님 며느리 채린이에요. 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진짜 슬퍼서 가고 싶었는데 사정이 있었어요. 채린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절절한 연기였습니다. 그러나 테이블에 앉은 어머니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을 뿐 누구 하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한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장례식장에 안 왔던 이유도 그동안 어떤 말들을 했는지도요. 저번에도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않았던가요? 이렇게 찾아오면 정임이가 곤란해서라도 받아줄 줄 아나 본데 아가씨도 좀 생각을 해봐요. 우리 바보 아니에요. 채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정임은 채린이 떠난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어때? 아니야,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이 집에 추억이 다 있는데 어딜 가. 생각해보니까 같은 동네잖아. 10분 거리고. 원래 집도 그대로 둬.
우리 집 현관 2개잖아. 끝방에 엄마 지낼 수 있게 만들어놨어. 엄마가 우리 신경 안 쓰게.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되고 자도 되고 원하면 언제든지 원래 집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우리 수지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니까 며칠만이라도 있어봐요. 그날 저녁 정임은 미영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함께 살기로 한 첫날이었죠. 수지는 밝은 목소리로 할머니를 반기며 안겼고 미영도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거예요. 엄마 저녁 시원하게 대하 엄청 많이 넣고 미역국 끓였어요. 맛있게 됐는데 저녁 드실 거죠? 정임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침묵과 인내가 끝나고 이제야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낡은 스웨터를 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는 아직 허전하지만 그래도 나 잘 살고 있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채린의 집은 예전과 달리 침묵이 길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채린은 어딘가 날카롭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채린은 그날 이후로도 억울하다는 듯 종종 집안일을 하다 울먹였고 종종 SNS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투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댓글 하나 달아주는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준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네가 엄마에 대해 쓴 그 말들 정말 실수였다고 생각해? 난 잊혀지지가 않아. 우리 엄마가 너 예뻐했던 거 생각나고 그 뒤에서 우리 엄마 무시했던 네 모습이 상상돼서 미칠 것 같아? 내가 바보 같아서 미칠 것 같다고? 채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었어.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까지 할 거면 그때 장례식장에 오라고 했어야지. 나만 나쁜 사람 만드니까 속상하다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모자랐던 건 맞아. 너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 그릇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이혼하자. 채린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혼해? 난 이혼 못해. 소송해. 나 이 집에서 안 나갈 거야. 내가 지훈이 엄만데 내가 어딜 가? 이혼하면 애 안 보여주고 지훈이한테 아빠 욕만 할 거야. 커서도 아빠 볼 생각 하나도 나지 않도록 만들 거라고. 나는 진짜 억울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들 나만 미워해. 이튿날 준호는 정임을 찾아가 조용히 이혼을 알렸습니다. 엄마, 저 이혼해요. 나 이제야 진짜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창호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번에 나도 장례식장도 있고 미영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 엄마가 그동안 속이 아니셨을 것 같아. 그 뒤로 채린은 친정에도 외면당했고 SNS 친구들도 모두 조용히 채린을 차단했습니다. 동네 엄마들 모임에 가도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고 그동안 당연하게 받던 도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채린의 휴대폰에는 새로 들어오는 알림도 따뜻한 위로도 없었습니다. 반면 정임의 일상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창호와 미영의 가족과 함께 지내며 손주의 웃음소리, 딸의 다정한 인사에 둘러싸여 따뜻한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간 준호도 양육권을 얻어 도훈이와 찾아왔습니다. 정임은 가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 없는 자리가 허전하긴 해도 난 아직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전 며느리와 겪었던 일을 어딘가는 이야기하고 싶어 사연 신청한 윤정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 많이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건 당연하고 받는 건 미안하다고 느꼈죠. 요즘 하도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먼저 살아온 어른으로서 도움은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건데 점점 바라는 게 많아지고 부담은 되어도 또 못해줄 정도는 아니고 언젠간 독립해서 자기들의 삶을 살 때 조금은 편하게 그 길을 닦도록 도와줘야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저도 스스로를 조금은 아껴주기로 했습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 애쓰는 중입니다. 남편이 가고 혼자라는 게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고요가 참 고맙습니다. 이젠 누가 뭐라 해도 저 자신을 제일 먼저 챙겨줄 생각입니다. 아직도 잠잘적이 눈을 감으면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너무 참아서 더 노력했어야 했나? 그런데 돌이켜보니 나만큼 잘 참고 살아온 사람도 드물지 않나 싶어요. 세상에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요즘 저를 진심으로 여겨준 가족들을 더 신경 쓰면서 살아요. 전 이제 아들, 딸, 손주들이랑 재밌게 지금을 살아내려고요. 하루하루 재밌게, 행복하게.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누구보다 자신의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행복하게요.
신규 채널이라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